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2014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특히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우리 예비 수험생들의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2015학년도 입시를 치르게 될 우리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바로 2013 송년특집 선배들의 합격 노하우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2013학년도 입시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현재 13학번 대학생이 된 우리 선배들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우리 예비 수험생분들, 대학생이 된 선배들의 그 합격 노하우와 겨울방학 전략 오늘 놓치지 말고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합격의 노하우를 알려줄 선배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고려대 정시에 합격한 주인공입니다. 고려대학교 국제어문학부 13학번 김지훈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13학번 국제어문학부 김지윤입니다. 네, 현재는 공신이라는 교육봉사 동아리에서 오프라인, 온라인 멘토링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화면상으로나마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후배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학생활 1년 했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이제 반 친구들이랑도 많이 친해져서 되게 저한테 뜻깊은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연계 학생입니다. 한양대 수시 전형인 미래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이에요.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13학번 이창현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과대표를 맡게 된 13학번 이창현입니다. 이게 송년 특집에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수시 전문 패널로 나온 만큼 제 얘기 다 들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대표를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이 몇 명 정도 있어요? 네, 이제 1, 2, 3, 4학년 다 합치면 한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든든한 결정적 코치 선생님 모셨습니다. 입시계 허준 선생님이시죠. 중대보고 이금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보고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정말 기원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줍지 않은 기도로 신과의 만남을 시도해봤지만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신중의 신, 공부의 신을 직접 스튜디오에서 만나게 돼서 상당히 흥분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예비 고2, 3생들도 오늘 프로그램을 많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신 우리 두 학생과 함께 할 건데요. 오늘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공신들이 어떤 얘기를 풀어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2013년 송년특집 선배들의 합격 노하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시와 정시에서 각각 좋은 결과를 얻어서 13학번 대학생, 신입생이 된 우리 두 명의 선배들과 함께 할 건데요. 오늘 출연한 선배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도전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금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대입 도전기를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정말 똑부러지는 그런 선배들입니다. 네. 2013학년도 입시에서 어떤 대학과 전형에 지원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김지훈 학생부터 화면을 보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지훈 학생의 대입 도전기입니다. 수시는 서울대 국사학과 특기자 전형, 또 연세대 경제학과 일반 전형, 고려대 경제학과 일반 전형이고요. 또 성균관대 글로벌 경제학과 일반 학생 전형을 지원을 했고요. 정시에는 고려대 국제어문학부 일반 전형 우선 선발 전형에 도전을 했고요. 성균관대 글로벌 경제학과 일반 전형에 도전을 했습니다. 네. 합격한 내용은요, 수시에서는 안타깝게 실패를 했고요. 정시에서는 고려대 국제어문학부 일반 전형 우선 선발,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죠. 또 성균관대 글로벌 경제학과 일반 전형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창현 학생의 2013학년도 대입 도전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군데를 총 지원을 했는데요.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미래인재 전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니스트 20계열 탐구 역량 우수자 전형, 두 개 다 입학사정관제죠. 그 다음에 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 일반 전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앙대 화학신소재공학부 논술 우수자 전형,
5번째는 서울시립대 신소재공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합격은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미래인재 전형이고 여기를 지금 다니고 있죠. 또 유니스트 20계열 탐구 역량 우수자 전형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지윤 학생은 고려대학교 정시 우선 선발을 통해서 합격을 했고요. 우리 창현 학생은 한양대 미래인재 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벌써 대학 생활한 지 1년이 이제 지났는데 아직도 합격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떨리고 긴장되고 할 것 같습니다.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지 궁금한데 우선은 지윤 학생 얘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붙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수시 전형에서 모두 떨어지면서 정시에 지원하면서 마음고생도 심하고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네. 그만큼 제가 인터넷으로 직접 결과를 확인하고 소리를 지를 만큼 되게 기뻤고 부모님도 함께 기뻐해 주셔서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되게 인상 깊게 그 장면이 남은 것 같아요. 네, 부모님께서도 많이 기뻐하셨을 것 네. 같습니다. 창현 학생은 한양대와 유니스트에 합격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한양대를 선택을 했어요. 한양대를 선택한 이유와 당시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네, 우선 한양대학교를 선택한 이유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을 들어간 만큼 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네. 한양대학교에서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분야인 탄소 분야를 좀 더 많이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를 선택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붙은 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교무실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붙을 줄 몰랐는데 교무실에서 붙고 나서 선생님들하고 막 포옹도 하고 막 껴안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난 부모님께 전화로 말씀을 드렸더니 네. 부모님이 거의 막 울다시피 좋아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는 그때 기분이 좋았고 부모님도 이제 20살이고 성인이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즐기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감동에도 역시나. 막 살아있는 거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기억이 지금도 나는 것 같은데,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오늘 이 자리에선 우리 공신들 보면서 합격의 비결이 뭘까? 우리 예비 수험생들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두 학생이 합격한 한양대 미래인재 전형과 고려대 정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선생님. 네. 먼저 이창현 학생이 합격한 한양대 미래인재 전형의 그 전형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입학사정관제 종합평가 100%입니다. 모집 정원의 3배수를 이제 뽑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면접 50%에 1단계 성적 50%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 한양대 대표적인 입학사정관제.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명칭이 바뀌는데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단계에서 면접 비중이 50%나 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김지윤 학생이 합격한 고려대 정시 일반 전형 우선 선발의 경우 수능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그 대입 합격의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 미래인재 전형에 합격한 우리 창현 학생 수시에서 2군데에 합격을 했었는데요. 창현 학생의 합격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선생님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한양대 신소재공학부를 미래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이창현 학생의 대입 합격 비결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수시 합격 비결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내신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세 번째는 자신감과 패기가 면접을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수시 2관왕을 한 이창현 학생의 대입 합격 비결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라고 했어요. 어떤 활동을 한 걸까요? 예,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씀드리면 저는 고1 때 딱 들어가서 동아리를 결정하는 그런 시기 때 제가 동아리를 쭉 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동아리를 선택했어요. 그 네. 동아리 이름이 나노과학 동아리라는 동아리였거든요. 이제 그 동아리 내에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연구 분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 동아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동아리 내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이제 뭐 동아리 발표 대회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대학원생들이 하는 포스터 발표회도 나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동아리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대학 입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방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 들어보면은 제 머리에 확 다가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대학 입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하는 사람보다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우수하겠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는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더 우수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즐기면서 상도 많이 받았고 또 고등학교 최초로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포스터 발표까지 하는 쾌거를 이루었던 그런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창현 학생은 또 다른 수시 합격의 두 번째 비결로는 내신, 세 번째는 자신감과 패기를 꼽았는데요. 그 이유를 좀 직접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로 내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보통 제가 합격한 입학사정관 전형은 내신을 안 보는 전형으로 되게 유명한 전형이거든요. 미래인재 전형이 특히. 네. 근데 하지만 저는 생각이 내신은 정말 학생부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신을 안 보는 전형이라더라도 네. 내신을 철저히 준비해서 내가 학교 생활을 이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신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내신 상당히 좋았나요, 그럼? 아주 좋진 않았고요. 일단. 어느 정도? 1점대 초중반 정도 됐고 잘했네요. 네. 그 정도 돼서 이제 정말 학생부 열심히 준비해서 네.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면접이 자신감과 패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면 면접관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 면접관님이 풍기는 그런 아우라가 엄청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우라에 지고 들어가면 이제 그 면접 반 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다짐을 했던 게 면접 연습할 때마다 정말 자신감과 패기를 가지고 면접을 임하자 이런 생각으로 해서 면접은 자신감과 패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성실하게 준비를 했다고 얘기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자신감과 패기, 면접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구체적으로 했을까요? 네, 제가 면접을 준비할 때는 우선 면접에 가장 중요한 게 예상 질문을 만드는 건데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면접에 어떤 질문이 나올까 이런 검색을 해서 예상 질문을 한 40개 정도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다음에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 그다음 친구들과 같이 해서 면접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면접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카메라 테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카메라로 찍고 있지만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지금. 익숙하네요. 많이 해봐서 그런지. 카메라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의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그런 버릇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 버릇을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서 내가 이 부분에 약간 버릇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손을 막 계속 만지작하고 이런 버릇이 있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그걸 다 곧 의식을 하면서 면접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카메라 테스트가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에요.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카메라 테스트를 많이 연습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김지훈 학생은 우리 창현 학생의 그 수시 합격 비결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시 논술 전형이나 아니면 정시 전형에 주력을 많이 해서 서울대학교 특기자 전형은 이렇게 큰 시간이나 아니면 집중을 해서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잡아내서 준비했던 게 아마 수시 합격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참 꼼꼼하게 준비를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수시 상담하면서 우리 학생들 참 많은 고민과 그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들었었는데 이금수 선생님께서는 어떠세요? 우리 창현 학생의 그 비결. 네, 저희도 항상 많이 강조를 하죠, 방송을 하면서. 네, 면접 준비는 사실상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네, 우리 창현 학생은 그것을 실천을 했습니다. 대단히 잘한 것이고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까지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진짜 면밀하게 자신의 결점을 줄여나가면서 자신감을 챙겼던 그런 생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면접전형에서 면접 위주의 전형이 있거든요. 그것을 준비할 때는 오늘 그 선배의 얘기 들은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해서 네. 입학 시험장에 갔을 때는 정말 자신감 있게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자신감이라는 것도 연습을 얼마만큼 했는가에 따라서 또 자신감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참 야무지게 준비를 잘 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시에서 두 군데에 합격한 우리 김지훈 학생의 합격 노하우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는 김지훈 학생의 정시 합격의 비결을 간략히 정리해 봤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네,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박관념. 시험에 대한 집중력과 노력.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더 네. 설명 들어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시간 관리입니다. 총 공부 시간을 비교해서 공부를 했다 이런 말씀이고 세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강박관념과 시간관리,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강박관념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좀 특이합니다.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 코치님이나 아나운서께서 이렇게 의문을 가지셨던 것과 같이 친구들도 제가 강박관념을 가지고 해야겠다 하면 약간 의아해 하는데 그렇죠. 제가 말하는 강박관념은 나쁜 쪽에 뭐 스트레스나 아니면 정신적인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시험을 잘 봐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제 집중력과 노력을 그 시험을 잘 보는 데 쏟아붓는 거를 저는 네. 강박관념이라고 지칭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나 아니면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깊게 파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시험 보기 전까지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거를 저는 강박관념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 강박관념을 그냥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집중력으로 승화를 시킨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합격 비결로 두 번째는 시간 관리, 세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을 꼽았는데요. 역시 공부는 그 스트레스, 약간의 긴장감, 그것하고 릴렉스가 이제 적당한 조화를 일으킬 때 가장 그 바람직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네,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를, 그러니까 찾아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뭔가 저 혼자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좀 서야지 열심히 하는 학생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만의 규칙을 세우고 시간 관리를 하는 게 저만의 그 스타일이었는데 특히 저만의 공부 방법 중에서 좀 특이한 점을 뽑자면 그 시간대별로 예를 들면 아침 자습 시간, 점심 시간, 뭐 오후 야자 시간 이렇게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총 공부할 수 있는 저만의 시간을 재보고 그다음에 제가 정말로 집중했던 시간을 스탑워치로 재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했던 점이 저를 구속한다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게 제가 하루하루 이게 피드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했던 그런 동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꼽은 게 마인드 컨트롤이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강박관념과 그렇죠. 정반대 네. 얘기라서 네, 약간 그러네요. 헷갈려하는 뭐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네. 계신 분들께서도 네. 헷갈려 하시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박관념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을 바로 보기 그 직전까지 가졌던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해야겠다. 집중력을 쏟아서 노력을 다 해야겠다라는 거고 막상 이제 실전 그러니까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 아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봐도 되겠구나 하고 오히려 적당한 긴장감만 가지고 시험을 네. 좀 잘 볼 수 있게 했던 그런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인드 네. 컨트롤을 하면서 뭐 어떤 방법은 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능 전날에 많은 수험생들 분이 긴장을 하시거나 제 친구들도 되게 긴장해서 뭐 네. 무한참치만 챙겨 먹었다 오. 뭐 이럴 네, 정도로 네. 긴장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아예 긴장을 잘 안 하는 케이스여서 엄마께서 오히려 걱정하시면서 재수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아무래도 12년 동안 길게 보면 12년 동안 준비한 그 시험이었고 네. 고3 한 해 동안은 좀 후회 없이 준비했다는 그런 느낌이 강해서인지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이 강해서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좀 더 쉽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네. 그래도 시험 바로 전에는 좀 초연해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정시에서 고려대와 성균관대 두 군데나 합격을 했는데 정시 접수 전에 어려웠던 점이나 고비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정시를 준비하게 되면서 아마 친구들이 겪게 되는 고비나 압박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네. 일단 수시를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서 압박감을 크게 느끼는 건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절친했던 친구가 저를 포함해서 4명이 같이 다니는 편이었는데 저 빼고 다 수시 전형에 합격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뭔가 정시를 준비하면서 재수에 가까워졌구나 나만 동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압박감을 얘기하자면 네, 두 번째 압박감을 얘기를 하자면 인터넷 사이트나 아니면 엄마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만 그래도 원서 영역이라는 그런 원서 지원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 요인이 아무래도 정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정시 접수를 앞두고 아무래도 불안해하는 학생들 상당히 많은데요. 이금수 선생님께서는 우리 지훈 학생의 그 정시 합격 비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절친들이 수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좀 무너지는 그런 압박감이. 학생들이 네, 많은데 맞아요. 잘 극복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자칫 잘못하면은 그 정시를 하향 지원해서 빨리 합격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하향 지원해서 합격의 달콤한 맛을 금방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도 학업을 소홀히 하게 되거나 네. 아니면 또 등록을 포기하는 그런 케이스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 지윤 양은 끝까지 자신의 학생부와 수능 성적을 면밀히 분석을 했고 그 분석 결과를 이용한 적절한 지원으로 이관왕이 됐습니다. 네. 이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어머니하고 담임선생님이십니다. 네, 네. 담임선생님만큼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최후 네. 선택되는 담임선생님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자, 2013학년도 희망대학에 당당하게 합격한 우리 두 명의 공신과 함께 합격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그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 아무래도 예비 수험생들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교협에서 201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선생님.
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 모집이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2%가 줄었어요. 66.2%에서 64.2%로 해서 처음으로 줄었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 학생부 위주의 전형, 전년 대비 11%가 증가를 했는데요. 나눠지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 7.8%가 증가를 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3.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는 어떻게 보면 그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대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 또 논술 같은 경우에는요, 인원이 소폭 감소를 했지만 수능 우선 선발 자격을 폐지함으로 해서 논술 자체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한양대는 한 400명이 줄었고, 중앙대는 176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성고사 전형은 지난해 30개 대학 19,420명에서 13개 대학 5,850명으로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중위권보다 하위권 학생들은 상당히 그 방법을 잘 골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시적으로 보도록 하죠. 근데 정시는 수능 위주로 선발 인원이 상당폭 증가를 했습니다. 최고로 많이 증가한 그런 대학이 서울시립대입니다. 17.3%가 증가를 했고요. 서울대도 7%가 증가를 했습니다. 연대, 고대, 경희대는 약간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저희 눈에는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015학년도 대학 입시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수시와 정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두 명의 공신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수시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창현 학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시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다. 예, 물론 제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들어가서 1차 때 자기소개서, 즉 자기소개서 플러스 학생부로 100%로 입학사정관 선발을 해서 그런 일도 있겠지만 네. 수시에서는 보통 논술을 제외하고는 학생부를 가지고 보는 학업 우수자 전형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전형 두 개에서는 보통 자기소개서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 자기소개서 내에서 자기가 했던 활동들을 자기소개서에다 녹여서 네. 말을 한다면 아무래도 1차 선발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자기소개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검토도 참 많이 받았다고 네. 하는데, 그래서 수시 합격한 우리 창현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직접 보면서 어떤 부분에 핵심을 두고 작성을 했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창현 학생의 자기소개서 화면으로 좀 볼게요. 네. 우리 이창현 학생의 자기소개서 화면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리 내에서 진행 중인 실험이 탄소에 관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기초 지식인 탄소 화합물 공부를 먼저 해놓은 상태였다. 이렇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다음 걸 볼게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좀 초점을 맞췄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고 싶은 부분이었는데요. 네. 이 문항이 배려와 나눔이 관련된 문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한 것은 지식의 나눔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탄소화합물 공부를 해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해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성적을 올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서 지식의 나눔이라는 부분에서 집중을 해서 썼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업 성적이 저희 반이 화학 성적이 가장 우수하게 나와서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례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창현 학생 덕분에 모든 반 학생들이 그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었던 그런 그렇다고 볼 수 결과가 있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우리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김지훈 학생은 어땠어요? 보니까 네, 어떤가요? 저도 이제 특기자 전형이라고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준비하면서 그 문항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고 그와 자기와 관련된 일상적인 활동을 서술하는 게 생각보다는 어려웠는데 네. 이제 창현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바를 되게 일상적인 부분에서 대외 활동보다 일상적인 부분에서 잘 이끌어낸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도 수시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내외 임원 활동이 수시 전형에서 유리하다. 자, 여기에 대해서 창현 학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교내외 임원 활동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수시 전형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일단 고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부반장, 반장을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동아리 회장도 맡아서 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이제 보통 면접을 볼 때 리더십을 항상 물어보거든요. 네. 그 리더십 부분에서 이제 임원을 아무래도 한 번쯤 하면은 그 리더십 부분에 좀 더 말할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임원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꼭 임원을 하지 않더라도 임원을 도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으면 리더십에서 좀 더 많은 말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네.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그 창현 학생이 말을 했지만, 학생 그 임원을 갖다 몇 번 해야 되는 것이 리더십인지 아니면 임원 경력이 없어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으면 리더십이 있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예. 혹시 수시 면접에서 리더십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면 창현 학생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시 면접, 보통 다른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수시 면접에서 좀 공통적인 질문이 리더십, 본인이 생각하는 리더십이 무엇이냐. 네. 이게 보통 공통적인 질문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게 좀 남들과는 다르게 좀 색다르게 대답을 했어요. 천별하게. 리더십은 민들레입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 민들레라고 대답한 이유가 이 민들레는 보통 꽃으로 피어 있을 때는 이제 꽃 잎들을 꽉 잡으면서 이제 놓지 않다가 씨앗으로 될 때는 바람에 날려보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리더라는 사람은 꽃잎처럼 이제 잡고 있을 때는 꼭 잡고 있어야 되지만 바람에 날려보내는 것처럼 그 놓아줄 때를 알고 이제 그 일원들을 보내줄 줄도 아는 그런 때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리더십은 민들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비유가 멋집니다. 그런 질문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네. 공대생인데 이런 감성을 갖고 있다는 게 참 그래서 대단합니다. 융합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시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에 대한 오해와 진실, 3월 모의고사가 정시까지 간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김지훈 학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 3월 모의고사 성적이 대학 수능 성적과 일치한다라는 말은 제가 3학년 수험생일 때도 있었던 말인데 네. 개인적으로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다. 네, 쭉 왜냐면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죠. 그게. 네, 항상 이게 3월에 올라가면 맞아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말인데 아무래도 학생들은 불안해서 그런 말을 많이 네. 하는 경향이 있고 네.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3학년 진학한 다음에 처음 치르는 모의고사이다 보니까 긴장해서 좀 잘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겨울방학 때 자기가 공부했던 부분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점검 차원이지 거기에 그것이 다는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훈 학생 얘기처럼 우리 예비 수험생들도 그 3월 모의고사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도 고3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제가 대답을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훈 학생이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3월 모의고사 성적 수능까지 간다. 이러면 뭐하러 공부를 합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이 운명론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노력의 결과를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지훈 양도 소개를 했지만 겨울방학 때 공부한 내용들이 내가 얼마만큼 완성이 됐는지 테스트하는 그런 정도로 알아보시면 되겠고 또 내 영역 중에서 국수영 사과죠. 내 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이 내가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각 영역 속에서 어떤 능력이 내가 강하고 약한지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에서 추론 능력이 좀 약하다든가 이런 약점을 잡아서 그때부터 계획하고 잘 준비해 나가는 그런 터닝 포인트로 생각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보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정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질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수능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수능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답노트다. 여기에 대해서 지훈 학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거 오답노트가 가장 중요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수능 전날까지 점검하고 있었던 게 EBS 지문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책과 그다음에 제가 한 해 동안 봤던 모의고사 오답노트였는데 일단 EBS를 계속 붙잡고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EBS와 수능의 연계율이 70% 이상이 되면서 그렇죠. 네. 아무래도 언어나 외국어 지문 같은 경우는 EBS에서 출제됐던 걸 자기가 숙지하고 들어가면 아무래도 긴장되는 수험장에서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네.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점검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오답 노트를 가장 중요하게 봤던 이유는 아무래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수능처럼 저희가 실전처럼 푼 거기 때문에 네. 자기가 했던 실수나 아니면 오답 같은 걸 점검해서 좀 더 실전에 충실히 임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답 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능 보기 전에 오답 노트가 몇 장 남았어요? 오답 노트를 저 같은 경우는 몇 장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다 문제집 오답하는 것처럼 3월부터 9월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다 했기 때문에 네. 그 양에는 연연하지 않고 뭘 틀렸나 정도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어떤 학생들은 그 오답 노트가 뭐 사전같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남아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보기 전에 오답 노트는 한 10여 장 정도가 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창현 학생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싶네요. 예, 저의 생각은 물론 오답노트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그 오답노트보다는 신체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수능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8시 반부터 5시까지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시간 동안에 절대 잠을 자거나 졸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능 한 달 전부터 그 시간에는 절대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언어, 수리, 외국어, 그다음 탐구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딱딱 그 과목에 맞는 문제들을 풀었거든요. 제가 잠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그 시간 안에 잠을 안 자도록 되게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EBS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걸 풀면서 이제 열심히 신체 리듬을 몸에 익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게 네. OX 퀴즈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답 노트도 중요하고 아까 네. 지은 형이 얘기했던 그 얘기도 중요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시와 정시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우리 선배들의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다. 예비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2013 송년 특집 선배들의 합격 노하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예비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함께하고 있는 두 명의 이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뽑은 이 겨울방학 역전 시크릿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겨울방학 역전 시크릿. 나의 겨울방학 역전 시크릿은 스톱워치와 플래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역전의 비밀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스톱워치를 이제 어느 용도로 사용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운동할 때 사용한 것은 아닌가요? 네, 운동용으로 사용한 건 아니고 다른 친구들은 스톱워치를 아마 시험 볼 때만 사용을 할 텐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순 공부 시간과 그다음에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비교해 가면서 했어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점심시간 동안에 1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아마 친구들은 20분이나 30분 정도 공부를 할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2시간 제가 총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공부했던 시간을 비교하면 저의 경우도 그렇지만 멘토링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친구들이 10분의 1도 집중해서 공부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느낀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치화해서 자기가 공부한 시간을 이게 하루하루 피드백하다 보면 좀 더 공부에 집중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었던 그런 시크릿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진짜 분초를 다퉈서 공부하는 게 네. 이런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창현 학생은 어땠어요? 플래너 어떻게 사용을 했나요? 예, 플래너를 사용한 이유는 일단 수험생에게 시간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저는 입학사정관제 준비생이었기 때문에 활동을 정리하고 그다음 자기소개서를 쓸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플래너를 이용해서 이제 자기소개서랑 활동 정리할 시간을 따로 뺐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 정도를 빼서 그 시간을 자기소개서랑 활동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네. 나서 다른 친구들이 공부한 시간에다가 자기소개서랑 활동 정리한 시간을 추가해서 그만큼 더 공부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플래너를 어떻게 제가 활용했냐고 그 말씀드리면 네. 우선 저는 플래너를 다른 친구들처럼 몇 시에 무엇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고요. 한 달치 공부량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그 공부량을 4주 분량으로 나눴어요. 4주 분량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그 4주 분량에 또 일주일 분량 있잖아요. 그 일주일 분량을 다시 하루씩 나눠서 하루에 얼만큼씩 해서 이만큼을 다 이뤄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7일로 다 나누지 않고 6일로 나눴거든요. 6일로 나누고 나서 일요일 하루 비워둬요. 일요일 하루 비워둬서 만약에 그 6일 분량을 6일 동안 다
다 했으면 일요일은 이제 제 말 그대로 포상 휴가 같은 그래서 네. 놀러 다니고 이제 쉬고 그런 날이고요. 만약에 6일 동안 못했다 그러면 그 일요일에 나머지 못했던 부분을 채워 넣는 그런 식으로 플래너를 활용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수학이 실생활에 참 많이 쓰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도 좀 무리하게 잡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 참 잘 이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예비 수험생들도 이번에 스톱워치와 플래너를 좀 잘 활용을 해보면 좋은 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큰 도움이 될 생각이 것 듭니다. 같아요. 네. 네. 자, 예비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2015학년도 수능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이금순 선생님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2015 수능의 특징입니다. 영어 수준별은 올해 시작됐다가 올해 사라집니다. 내년부터는 영어 수준별 시험이 아니고 통합 시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영어 듣기가 이제 17문항으로 줄죠. 22문항에서 그렇게 되고 독해 문장은 23문항에서 28문장으로 늘어난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국어 수학은 선택형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국어 수학을 둘 다 B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은 되게 국어 수학이 BA, 그 다음에 자연계 학생들은 A, B를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지준양도 강조를 했지만 EBS 교재 연계율 70%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네. 2015학년도 입시부터는 영어 시험은 수준별 시험이 없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겨울방학 동안에 주요 과목을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우리 공신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훈 학생한테 좀 물어볼게요. 국어 공부 어떻게 보면은 그 수능의 승패를 좌우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공부하면 효과적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수능의 교과서라고 할 수 네. 있죠. 내신 시험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의 설명과 교과서인 것처럼 수능 같은 경우도 연계율이 70%가 넘는 EBS와 그 다음에 5개년 기출 정도를 꼼꼼하게 오답을 하고, 그 다음에 EBS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문의 내용을 좀 꼼꼼히 숙지하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문학 용어하고 한국어의 뜻을 찾는다 그랬는데, 문학 용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모의고사를 풀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그 개념을 얘기해보라고 하면 잘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런 걸 좀 본인이 명확히 하는 공부가 필요한 것 같고, 한국어 뜻을 찾는 것도 저희가 이제 한국어가 모국어다 보니까 네. 뜻을 제대로 알지 않고 그냥 느낌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자면 지양이란 단어와 지향이란 단어는 알다시피 아예 뜻이 반대인 단어인데 네. 비슷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혼돈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꼼꼼한 부분까지 좀 체크하고 들어가셨으면 언어 영역 푸는데 큰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언어 영역의 시크릿. 시크릿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네. 창현 군은 그 국어 공부 어떻게 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국어 공부를 물론 EBS와 5개년 기출도 물론 다 풀면서 이제 네. 그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언어는 크게 문학과 비문학 그리고 쓰기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한 번에 다 풀기는 하루에 분량이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문학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거든요. 소설, 그다음 뭐 소설이라든가 수필 같은 이런 장르가 있는데 네. 그 갈래별로 한 문제씩 그리고 비문학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별로 한 문제씩 그다음에 쓰기 3문제 이렇게 매일매일 풀면서 그 지문도 분석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물론 그게 EBS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5개년 기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름방학부터는 이제 EBS를 어느 정도 익히고 5개년 기출도 어느 정도 다 풀린 상태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매일매일 기출 문제를 한 세트씩 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네. 창현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네.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아닐까 싶은데 수학입니다. 자연계인 우리 창현 학생은 수학 공부 어떻게 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자연계지만 수학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나 찾아보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계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수원, 수투, 적분과 통계 그리고 기하 벡터 이렇게 4개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그 4개를 하루에 한꺼번에 다 공부하기 위해서 수원 10문제, 수투 10문제, 적분과 통계 10문제, 기하 벡터 10문제씩을 풀었어요. 그 10문제를 어떻게 선발했느냐 하면 수원을 예를 들게요. 수원은 행렬과 그래프, 그다음 지수와 로그, 수열의 극한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보통 행렬과 그래프에서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그렇죠. 굉장히 네. 어렵거든요.
그래서 행렬과 그래프의 4문제, 그다음 지수와 로그에서 2문제, 수열에서 2문제, 수열의 극한에서 2문제. 그 출제진 같아요. 이런 어려운 식으로 것까지 생각해서 10문제씩 딱딱딱 골라서 이제 하루에 40문제씩을 풀고 틀린 걸 다시 풀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실제 했습니다. 출제를 그렇게 하는데. 대단하네요. 출제자의 의도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김지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수학을 만점을 받았다고 했는데, 오, 대단합니다. 어떻게 공부했어요? 박수 한번 쳐야 된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문계 학생이다 보니까 네. 수학이 가장 취약점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EBS 같은 경우는 유형이 언어와 외국어와는 달리 다른 문제집과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면서 모르는 유형만 따로 정리를 해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약한 부분이 아무래도 수학이다 보니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개념을 좀 더 확실히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창현 학생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그런 어려운 유형의 문제, 저 같은 경우는 수열, 기억, 니은, 디귿 문제였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취약한 유형의 문제는 따로 제가 문제를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100문제나 아니면 적게는 50문제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그 개념 정리와 유형 정리를 네.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이금수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시잖아요. 우리 공신들의 네. 공부 비법 뭐 어떻게 할 말이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윤 양이 얘기를 하고 또 뭐 창현 군이 얘기를 했듯이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단원별로 골고루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문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수학이라고 미적분과 통계기본이니까 15문제씩이 출제가 되는 거고 단원별로 해서 거의 골고루 나기 때문에 그 단원의 핵심 2개, 3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창현 군이 아까 했던 매일매일 꾸준히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네, 수학에서는. 네. 그래서 수학은 며칠만 보지 않으면요. 그냥 깜깜해져요. 그냥 하얗게 머리가 그냥 굳어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다른 공부 때문에 수학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더라도 2-3문제를 항상 풀어서 윤활유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수학 공부 비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번에는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훈 학생은 어떻게 공부했어요, 영어를?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영어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독해와 문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독해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3월, 6월, 9월 그리고 수능까지 한 1년에 4번 중요한 모의고사가 있다 네. 보니까 5개년 모의고사를 사서 5번 이렇게 끊어서 풀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아무래도 부족하고 독해도 완전하게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첫 5회를 시간을 카운트 업으로 재고,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시간을 재고 그 다음에 이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되는데 좀 더 시간을 타이트하게 해서 실전처럼 풀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5회를 모두 시간을 재고 나서 실전처럼 풀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수식 성분이 문장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다시 문장을 읽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걸 미리 표시해 놓는 게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친구들이 문법 오답을 할 때 틀린 부분만 개념서를 찾아보고 왜 틀렸을까를 고민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번부터 5번까지 오지선다형 문제 모두 개념서를 찾아보면서 어떤 개념이 출제가 됐는지를 꼼꼼히 분석을 한 게 아무래도 영어 영역을 잘 대비할 수 있었던 방법 같습니다. 오늘도 네. 이 프로그램을 보는 학생들은 대단히 큰 도움을 받았을 네, 것 같아요. 그럴 것 우리 같습니다. 창현 군의 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영어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저 영어 굉장히 자신이 없는 과목이라서 1학년 때부터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되게 많이 시도해봤어요. 그냥 보통 속된 말로 양치기라고 해서 많이 푸는 방법도 시도해봤고, 그다음에 독해 끊어읽기 같은 방법도 시도해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제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단어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단어를 하루에 40개씩 외우면서, 그다음 아까 지훈 학생이 말씀드린 것처럼 독해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독해 공부를 하면서 그 지문 안에 있는 내용에서 모르는 단어 같은 걸 체크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 또 매일매일 한 세트씩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제 그 모의고사 내에서 제가 어려웠던 지문이나 보통 제가 빈칸을 많이 틀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빈칸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을 하면서 그 빈칸을 내용을 오지선다에 있는 내용 말고 제가 직접 써보는 연습을 했어요. 이 내용은 뭐가 들어가야 좋겠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송년 특집으로 2명의 우리 공신 선배들과 함께 합격 노하우와 겨울방학 전략을 들어봤는데요. 아, 이제 어느덧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끝으로 이창현 학생 먼저
우리 예비 수험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올해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될 학생들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그러실 텐데 보통 고3은 벼슬이다란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벼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쯤 되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고3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네.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굉장히 잘해주세요. 근데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고3은 이제 벼슬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 남은 고3 생활 벼슬처럼 지낼 수 있도록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김지윤 학생도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물론 대학이 인생의 모든 건 아니지만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문을 열어주고 또 어떤 문을 닫을 수 있는지는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면 12년 동안 이번 한 해를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해 온 거기 때문에 이번 한 해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한 해 멋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네. 나왔습니다. 우리 예비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황금 같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 오늘 함께 해준 두 명의 공신, 13학번 선배 김지훈 학생, 또 이창현 학생, 또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2013 송년특집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총결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4학년도 입시의 특징은 물론이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과 동고동락해온 기상대 2013년 한 해를 되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